본인과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하슈대 대표 이상효입니다. 대하슈대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1인 시계 브랜드로 심플한 드레스 워치를 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대신 제작자님의 답변을 전달하겠습니다. 직접 시계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궁금합니다. 시중에는 정말 많은 시계가 있지만 제가 원하는 디자인과 스펙을 완벽히 충족하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 하나씩 아쉬운 점이 보였죠. 그 아쉬운 부분을 채울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직접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 무모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디자인만 하고 제조는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직접 제작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원하는 퀄리티와 미세한 디테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 손을 거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설계부터 실물화까지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며 느끼는 그 희열이 직접 제작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시계 제조의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이었나요? 인프라의 부재입니다. 과거 한국의 제조 기반이 대부분 해외로 이전되면서 현직에 계신 숙련된 기술자분들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시계를 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전문 장비나 작은 부속품 하나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한국 시계 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끊임없는 실험과 학습뿐이었습니다. GPT와 밤낮으로 회의하며 실험 결과를 복기하고 막히는 부분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기술 자료와 영상을 며칠씩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풀릴 때는 직접 발로 뛰며 종로의 고수분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제작 과정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것과 현실적으로 타협한 것 하나씩 꼽아 주신다면요. 타협하지 않은 것은 두께입니다. 반면 타협한 것은 소재의 마감 방식입니다. 주력 소재인 아류젠툼은 생소합니다. 어떤 소재이며 왜 선택하셨나요? 제가 이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 손으로 직접 가공할 수 있을 것. 둘째, 최소한 금 수준의 경도를 가질 것. 셋째, 가치 있는 귀금속일 것. 지향하는 미학은 무엇인가요? 절제된 화려함입니다. 제작자로서의 자존심과 현실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 자존심을 세우고 싶을 때가 많지만 결국 사용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에 주로 현실의 요구를 수긍하고 반영하는 편입니다. 시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37.5mm의 작은 사이즈의 드레스 워치입니다. 사실 이 사이즈가 되게 애매한 게 현대의 시계 브랜드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작은 사이즈, 클래식 드레스 워치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큰 사이즈입니다. 정확히 37.5mm를 기준으로 드레스 워치의 과거와 현재가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 경계의 사이즈를 뒀습니다. 6.3mm의 매우 얇은 두께, 기계식 무브먼트가 들어갈 수 있는 선에서 두께를 가장 얇게 뽑아냈습니다. 동전 3개 정도의 두께예요. 44.3mm로 짧은 러그 러그 20. 사이즈에 비해서 러그를 넓게 잡은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실제 비율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54g으로 무게는 사이즈와 두께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179만원, 아르젠튬 940, 칼리버 에타 7001, 42시간에서 45시간의 파워 리저브, 핸드 와인딩, 수동 무브먼트, 사파이어 글래스, 17cm의 손목 둘레 위에서 사이즈감은 이 정도입니다. 제 시각에서 측면에서 타인의 시각에서 소재는 아르젠튬, 일반적인 스텔링 실버의 경우 925, 92%의 은이라면 이건 94%의 은과 그리고 은의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한 합금이 혼합되었습니다. 은보다 더 단단하고 변색에 더 강해요. 대신 더 비싸고요.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아니,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실버 에그쉘 다이얼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 넓은 에그쉘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다이얼 끝에 붙어있는 얇은 레일로드와 작고 귀여운 아라빅 인덱스 뿐이에요. 바로 이전 리뷰인 토카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드레스워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비율일까요? 다이얼보다도 케이스의 두께와 형태가 사이즈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계가 너무 얇습니다. 시계의 두께감을 디자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녹여낼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정말 플랫한 디자인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드레스워치의 경우에는 직선보다 곡선을 더 활용하고 그 곡선의 미가 러그에 많이 가미되면서 손목을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시계의 러그는 의도적으로 끝부분이 커팅되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데 롤렉스의 플래그십 데이토나나 요트마스터의 러그를 보시면 이렇게 끝이 커팅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에도 마감이 들어갔네요. 시계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은 생각보다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전세계 시계 물량의 80% 정도가 저렴하면서 퀄리티가 보장되는 중국, 홍콩 쪽 업체에서 제작되고요. 이걸 가지고 본국으로 가져와서 인건비 높은 유럽인들이 조립하고 스트랩 체결해서 50% 이상 비율 지출하고 해당 국가 메이드를 다이얼에 박아 넣는 게 시계 씬의 관행입니다. 스위스 메이드마저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2017년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그래도 무브먼트는 스위스제를 써라 라고 조금 더 강화가 되었어요. 이런 제작 공장에서의 실제 시계 제작은 거의 대부분 금형을 짜서 프레스를 이용해 찍어내거나 정밀하게 깎아내는 CNC 공정을 활용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과정이 가능한 시계 제작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시계 브랜드의 대표는 스스로 시계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얼리가 만들어지는 제작 방식이죠. 금속을 녹여 틀에 붙는 방식, 주물 방식을 활용해서 시계를 만들어냅니다. 왁스로 디자인을 뽑아내고 석고를 부어 굳히고 왁스를 녹여서 빼내면 석고 안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에 녹인 아르젠튬을 부어넣고 석고를 제거하면 시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서로 다른 제작 방식으로 인한 다른 결과물은 어떤 분들에게는 호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불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깊숙이 당겨서 보면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마감한 피니싱이 보여져요. 시침, 분침, 베젤. 뭔가 다르죠? 케이스백은 더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저는 이 케이스백에 들어간 마감 방식이 소재의 톤과 합이 꽤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감 방식을 베젤에도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브는 에타 7001 기계식 무브먼트 중에서 울트라신 쪽으로 인하우스 무브가 없는 대다수의 시계 브랜드들이 두께를 잡기 위해서 활용하는 매우 얇은 기계식 무브먼트입니다. 이 무브는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라 와인딩감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시간 조작감은 살짝 아쉬운 편이고요. 크라운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케이스와 무브먼트 홀더에 결합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시계 브랜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운이 좋게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한국 시계 브랜드의 실물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브랜드도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 한국에도 시계 브랜드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한국에도 이런 게 생기는구나. 저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기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한국 베이스의 시계 브랜드를 경험해볼 때마다 실망이 쌓여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다수의 한국의 시계 브랜드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계 브랜드에 도전하셨던 분들이 시계 애호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수십 년간 쌓여온 아카이브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그 아카이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아야 하고 시계 덕후들이 뭘 좋아하고 뭘 용서하지 못하는지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과의 괴리에서 타협해야 할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해요. 피땡땡원, 발레르아크, 그리고 세 번째로 시계의 형태를 보여주는 한국 시계 브랜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